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한방산 컨설턴트의 폭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 그는 한국을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던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독일이 한국을 배워야 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180도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비넨 출신으로 유럽 방산 전략 연구소에서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 정부가 대대적인 군사 재무장을 선언했을 때 저는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독일이 유럽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돌아올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헬레나, 우리 독일 무기 시스템이 다시 유럽 시장을 주도할 거야. 레오파르트 전차, P-2000 자주포, 우리의 황금기가 돌아올 거라고 제 동료 마르쿠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가 K 전차 1000대 계약, 노르웨이, 핀란드가 K9 자주포 도입, 루마니아는 K1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체계 채택. 매일 아침 업무 보고서를 확인할 때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저렴한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깨달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 컨퍼런스에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였어요. 슈나이더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레오파르트도 검토했지만 K가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납품이 가능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기술적으로 앞서다니요? 독일보다.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독일은 항상 최고의 기술을 자랑해왔어요. 완벽주의로 유명한 우리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한국에 뒤처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밤늦게까지 K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혁신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생산 속도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는 레오파르트 한 대 생산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데 한국은 어떻게?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 모듈식 설계.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독일 무기의 70% 수준이었어요. 품질은 더 높은데 가격은 더 낮다니. 다음 날 아침 연구소로 돌아와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프랑크 부장님, 우리가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방산 산업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프랑크는 한숨을 쉬더니 서랍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 여기 최근 3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 변화 보고서야. 독일은 계속 하락 중이고 한국은 보다시피 급상승하고 있지. 그래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20년만 해도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점유율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랑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지. 헬레나, 다음 주에 서울로 가게. 한국의 방산 시설을 직접 보고 와.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꿀 서울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잡았는지 직접 확인하러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인천행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할머니 얘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1960년대 외할머니는 젊은 간호사로 독일 광부들을 돌보다가 한국인 광부들이 독일에 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위한 통역과 의료 지원을 맡으셨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했단다. 이국 땅에서 가족을 위해 온몸이 석탄가루로 뒤덮인 채 일했지. 그들이 벌어간 돈으로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이룬 거야. 외할머니는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게는 먼 나라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일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더 좋다고요? 옆자리 승객이 삼성 갤럭시 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유럽인 상당수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 같은 외국 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지멘스나 노키아 같은 유럽 기업들이 한때 주도했던 시장이었는데 말이죠. 비행기 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콘텐츠로 소개되고 있었고 앞쪽 좌석에 앉은 10대 소녀들은 K-팝 뮤직비디오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흥분된 대화가 들려왔어요.
BTS 멤버들이 군대에서 나오면 다시 활동한대. 스트레이 키즈 콘서트 표는 구했어? 그러고 보니 새로 산 립스틱도 한국 거래.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한국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거지? 승무원이 다가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메뉴는 한식 비빔밥과 독일식 슈니첼 중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승객들이 비빔밥을 선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슈니첼을 선택했지만 맛은 글쎄요. 기내식 치고는 평범했습니다. 태블릿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현대자동차의 성장 이야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 주도권,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1960년대에는 독일에 광부를 보내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 방산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니. 유럽 각국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독일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점에서도 저는 아직 믿지 않았어요. 분명 가격이나 납기일 같은 표면적인 장점 때문일 거야.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을 거라고. 기내 잡지를 넘기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독일 차가 최고였는데 언제부터 한국 차가 이렇게 인정받게 된 걸까요?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시설은 어떨까?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것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안내 로봇, 무인 상점. 몇 년 전 베를린 공항 개장이 수년간 지연된 것과 비교하면 묘한 대조를 이루었죠.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요즘 유럽에서 오는 방문객이 많아요. 특히 군사 관련 분야에서요. 그 말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문한다고요? 네.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많이 오시죠. 한화나 현대로템 같은 우리 방산 기업들을 방문하려고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혹시 방산 관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독일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요. 운전기사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정말 우리를 앞지른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독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룸서비스로 가져온 식사를 먹으며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었어요. 독일의 P2000과 직접적인 경쟁 제품인 K9 자주포. 유럽에서 급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그 무기를 직접 볼 생각을 하니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한국이 정말 우리를 앞선 건지 아니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경험하게 될 충격은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첫 방문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내를 맡은 김준호입니다. 공장 입구에서 만난 김준호는 유창한 독일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독일에서 유학했다고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독일 공장과는 달랐어요. 더 활기차고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총괄 책임자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여러 대의 K9 자주포가 서로 다른 제작 단계에 있었어요.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각 부품들이 정확하게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한 달에 평균 810대의 K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대 생산 능력은 월 15대까지 가능하죠. 생산 책임자 박민석의 설명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 810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독일에서는 PC2000,
한 대 생산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데 박민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듈화 설계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각 부품은 별도 라인에서 동시에 제작되고 최종 조립 단계에서 통합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죠. 공장을 걸으며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 디지털 모니터로 품질을 실시간 체크하는 시스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 환경을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중공업 공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하셨나요? 약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생산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각 작업자의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품질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알림이 가죠. 한쪽에서는 폴란드 납품용 K9의 최종 검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노르웨이 맞춤형 K9A1의 방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었어요. 각 국가별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박민석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본 설계를 중심으로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는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모든 변형 모델의 설계도와 부품 정보를 관리하죠. 예를 들어 폴란드는 통신 시스템을, 노르웨이는 방한 시스템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기본 플랫폼에 해당 모듈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독일 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의 제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은 유연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테스트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내 시뮬레이션 시설에서 K9의 포탑 회전과 포신 상승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 시설에서는 실제 발사 없이도 모든 작동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테스트가 가능하죠. 품질 관리실에서는 각 부품의 허용 오차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밀도는 독일 수준과 비슷했지만 검사 속도는 훨씬 빨랐어요. 우리는 AI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찾기 어려운 미세한 결함도 감지할 수 있죠.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의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만 했어요. 또한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 모델을 만들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죠. 그의 말에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의사결정이 느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었던 거죠. 오후에는 K9의 실제 시험 발사 장면을 원격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50km 내에서는 CP10 산호차 10m 이내입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더 향상되었고요. 독일의 PA2000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30% 정도 저렴하다니.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슈나이더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장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독일에서는 아직도 도면 검토 중인데 여긴 벌써 조립까지 끝났더군요. 속도와 유연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을 독일에서 배웠어요. 초기 K9 개발 당시 독일 기술자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는 스승을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적으로도 이미 우리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유럽 국가들의 구매 담당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진짜 이유를 들어봐야겠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독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제품의 등장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장비를 도입한 유럽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였죠. 왜 그들이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모두 최근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국가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헬레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유럽방 산전략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폴란드 대표 마렉 코발스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독일에서 오셨군요. 특별히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히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독일과 가까운 협력 관계였는데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셨더군요. 마렉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빠르게 군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3년 안에 100대도 공급할 수 없다고 했죠. 반면 한국은 2년 내에 180대를 보장했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독일의 느린 생산 시스템이 결국 중요한 고객을 잃게 만든 거였어요. 루마니아 대표 안드레이 포페스쿠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독일 기업들은 항상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죠. 마치 납품 지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진정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체코 대표 마틴 노박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진행된 우리 군부대에서의 K9 자주포 시험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특수통신 시스템 적용을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주일 만에 설계를 변경했어요. 독일이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대응했을까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설계 변경을 위한 회의만 몇 주가 걸렸을 테니까요. 노르웨이 대표 올라프 한센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하는 장비가 필요했어요. 한국은 K9의 북극권 맞춤형 버전을 개발했고 영하 4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독일 제품의 70% 수준이었죠. 점심시간, 현지 한 식당에서 더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의 마렉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 K 전차 도입을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검증된 레오파르트 대신 K를? 그런데 테스트 결과 K가 기동성, 화력, 생존성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은 레오파르트보다 30% 빠르더군요. 저는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단지 가격과 납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루마니아의 안드레이가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관대했어요. 우리가 자국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독일은 항상 핵심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체코의 마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했어요.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이 모든 것을 함께 논의했죠. 독일 기업들과 협상할 때는 항상 그들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독일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고객의 요구를 듣기보다는 우리 방식을 고집했고 유연성보다는 완벽성을 추구했죠. 오후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K 전차의 통합 전투 시스템, K9 자주포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천무 다연장 로켓의 정밀 유도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 무기는 독일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앞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올라프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슈나이더 씨, 독일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한국이 이미 유럽 방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는데요. 제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솔직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유럽 관계자들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나 납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기술적 우수성, 유연성, 파트너십 접근법,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였더군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일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우리만의 방식을 더했죠. 빠른 의사결정, 고객 중심 접근법, 유연한 생산 시스템.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대화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개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업 문화, 생산 방식, 고객 접근법,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죠. 내일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방산을 넘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까지 한국이 독일을 압도하고 있는 산업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산업기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김준호의 추천으로 방산 외에도 한국의 다른 산업 분야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발표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요.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유럽 담당 부사장인 이민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2024년 현대자동차 그룹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오닉 6과 기아 EV6는 각각 세그먼트에서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독일 시장에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수입차 브랜드 1위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독일 브랜드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요인은 첫째, 혁신적인 EGMP 플랫폼. 둘째, 빠른 제품 출시 주기. 셋째, 소비자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히 800V 고전압 시스템은 경쟁사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독일 자동차는 항상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차 시대에 들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발표였어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전무 김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산업용 장비와 반도체의 미래입니다. 현재 독일의 산업용 장비, 특히 자동화 설비와 정밀 기계 장치들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BMW, 지멘스, 보시 같은 독일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이 기업들의 최신 설비에는 평균 167개의 삼성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 공정으로 생산된 인공지능 처리칩은 삼성만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독일 산업의 심장부에 이미 한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부품으로요. 점심시간, 옆자리에 앉은 독일 출신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슈미트라고 합니다. 보쉬에서 온 엔지니어예요. 슈나이더 씨도 독일에서 오셨군요. 네. 방산 분야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독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줄 몰랐네요. 슈미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한국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사실 우리 회사는 이미 생산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개편하고 있어요. 독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인 보쉬조차 한국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니. 오후 세션은 배터리 산업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담당 이사 박성준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68%는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모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우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죠. 화면에는 유럽 각국에 건설 중인 LG, 삼성, SK의 배터리 공장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독일, 그야말로 유럽 전역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셀 에너지 밀도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우리 배터리는 300억을 달성했으며 이는 유럽 경쟁사들보다 약 30% 높은 수준입니다. 휴식 시간, 커피를 마시며 세미나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모두 독일이 자랑스러워하던 산업 분야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충격받으셨나요? 김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예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네요. 독일의 상징과도 같던 자동차 산업마저.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마지막 세션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 산업 전망에 관한 발표예요. 마지막 세션의 발표자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아시아 담당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유럽에서 아시아로였어요. 지난 10년간 글로벌 산업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순한 빠른 추격자에서 혁신 선도자로 위상이 바뀌었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는 방산 분야까지. 한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의사결정에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평균 1.5개월 만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시장 대응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독일, 아니 유럽 전체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사방을 둘러보니 서울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교통 시스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 도시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통계, 모든 그래프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더 이상 기술의 선두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많은 중요한 분야에서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래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걸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독일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들도 이 현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잠들기 전 독일 본사에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단순히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가 강점을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피로에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지만 쉽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독일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은 동행하지 않겠다며 대사관 앞에서 저를 내려주었어요. 한국 측 안내자 없이 독일 관계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기회였습니다. 슈나이더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교 및 경제 담당 참사관 미하엘 바이스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방산 컨설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 방문 목적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의 방산 시설을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특히 생산 속도와 유연성은. 바이스너 참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사관에서는 최근 2년간 한국의 산업 발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대사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독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제부 파견 관료, 군사 연락관, 그리고 몇몇 독일 기업의 한국 주재원들이었습니다. 바이스너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대화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군사 연락관인 슈바르츠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들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멘스 한국 지사장인 헬무트 마이어가 덧붙였습니다. 산업 장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충분히 좋은 품질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이제 독일식 완벽함보다 충분히 좋은 품질의 빠른 공급을 선호하죠. 바이스너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베를린에 제출한 비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시간이 우리는 평균 4.2년, 한국은 2.1년입니다. 그 수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반의 시간이라니. BMW 아시아 전략 담당 디렉터 안나 밀러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BMW는 이미 한국의 생산 방식을 배우기 위해 비밀리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서울이라고 부르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플랫폼 개발 및 생산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바이스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 된 거죠. 슈바르츠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는 라인메탈과 KMW 경영진이 비공식적으로 하나와 현대로템을 방문했어요. 물론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최고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에 배우러 왔다고요? 슈바르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몇몇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내주었어요.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점심시간, 대사관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이스너가 조용히 말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아직 이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는 정치인들이 많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윌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은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우리가 회의만 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그 완벽함이 우리를 느리게 만들었죠. 오후에는 독일 기업들의 한국 지사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지사들이 본사보다 더 한국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조직 구조, 고객 중심적 접근법. 그들은 이미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보시 코리아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한국인 연구원들과 독일 파견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소장인 한스 베르너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리버스 이노베이션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독일 본사로 역수출하는 거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개발한 전기차용 모터 제어 시스템은 한국 팀이 주도적으로 설계했어요. 본사에서는 처음에 반발이 있었지만 성능 테스트 결과가 압도적이었죠. 결국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바이스너와 함께 남산 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60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한국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이스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울 것은 겸손하게 배워야 해요. 한국이 과거 우리에게 배웠던 것처럼요. 우리의 전통적인 강점은 유지하되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이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국민들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독일의 그리고 유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해 연구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제출했어요.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일부에서는 제 보고서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반발했고, 다른 일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슈나이더 씨, 오늘 저녁 GDF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방산 및 산업 기술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연구소 홍보부장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의견이 공개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독일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네, 출연하겠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패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독일 경제부 차관, 자동차 산업협회 대표, 그리고 민행공대 교수, 모두 독일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발언권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극복 방안입니다. 최근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의 신호일까요? 사회자의 질문에 먼저 경제부 차관이 답변했습니다. 독일 산업의 기본 체질은 여전히 강합니다.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전형적인 관료적 답변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낙관론만 펼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협회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물론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 모두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의 방산 및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여러 핵심 산업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특히 생산 속도와 혁신 주기에서 그들은 우리의 2배 이상 빠릅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었던 걸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자의 질문에 K9 자주포와 피시, 2000의 생산 속도 차이,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개발 속도, 삼성 반도체의 독일 산업 기계에 대한 영향력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다시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혁신 속도를 높였죠. 경제부 차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너무 비관적인 시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 산업은 과거에도 여러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객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저는 바이에른 지역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0년간 일해온 평범한 엔지니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슈나이더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도 최근 한국의 현대모비스와 경쟁해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빠르고 유연하고 고객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다른 방청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제품이 매장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중국 제품이 주를 이룹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메이드 인 저머니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연이은 방청객들의 발언에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논쟁이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발언은 한 대학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제 꿈은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독일 기업들은 너무 관료적이고 혁신에 보수적입니다. 이대로라면 미래가 없어요. 이제 독일도 바꿔야 합니다. 한국처럼. 이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국민들조차 더 이상 독일의 기술 우월 신화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패널 토론이 끝난 후 방송국 로비에서 그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많은 독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세대는 과거의 영광보다 미래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신화는 이제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고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라디오에서 토론 프로그램의 일부가 다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저도 방송 봤습니다. 슈나이더 씨 말이 맞아요. 제 아들은 지금 현대자동차 독일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의 업무 방식이 독일 회사들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해 메일을 확인하니 연구소 동료들로부터 여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발언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헬레나, 당신이 TV에서 한 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두려워했던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일부 독일인들은 이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 정책과 기업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슈나이더, 경제부에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산업 경쟁력 재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당신이 한국 산업에 관한 전문가로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어쩌면 독일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희망이 이제야 제 마음에 싹 텄습니다. 경제부의 특별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리는 날, 베를린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보고서와 TV 토론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주로 현황 파악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부 차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TV 토론에서 제 의견에 반대했던 바로 그 차관이었지만 오늘은 훨씬 수용적인 태도였어요. 아마도 내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본 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과의 경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방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빠르게 혁신하고 있고 독일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마음속에서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1960년대 한국인 광부들을 돌보던 간호사였던 외할머니.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와 한국인 광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진지한 표정. 그 시절 그들은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고 외화를 벌기 위해 온 몸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우리의 스승이 되었구나. 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어요. 단순한 보고서나 토론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그날 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교훈 독일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었어요. 제 경험, 관찰, 그리고 분석을 모두 담았습니다. 글이 완성되자 유명 경제 일간지에 기고문으로 보냈어요. 이틀 후, 제 칼럼은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핫토픽이 되었고, 라디오와 TV에서도 계속 인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고, 물론 일부는 여전히 불편해했죠. 그중 가장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슈나이더의 글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우리 독일이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우리가 더 이상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칼럼이 화제가 된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독일-한국 산업협력 포럼의 독일 측 대표단 일원으로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배우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슈나이더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칼럼이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화제가 되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쓴 글 덕분에 한국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었구나 하고요. 첫날 일정은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인 판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젊은 기업가들의 열정과 혁신 정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청년 기업가의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따라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선도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더 이상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혁신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돌보던 한국인 광부 중 한 명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자식, 손자 세대가 이룬 성취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다음 날 독일-한국 산업협력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에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한국에서 배울 차례입니다.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생산 방식, 고객 중심적 접근법. 우리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의 방식과 조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의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배움의 대상임을 독일이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 우리가 도움 줬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과 독일 참석자들 모두 제 메시지에 공감한 것 같았어요. 포럼 이후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슈나이더 씨,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의 기술력이 독일을 앞섰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할 때만 변화할 수 있어요. 저는 독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일이 다시 경쟁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경제부의 산업혁신 태스크포스 상임 자문위원이 되었고 독일-한국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었어요. 제 경험과 통찰이 독일의 변화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외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외할머니가 돌보던 한국인 광부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독일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학생이 오늘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국가 간 역학관계의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